자, 여러분, 사마천 청년을 만나다. 사마천 할아버지 대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사마천 사기를 공부한 지 이제 34년 됐네요. 그죠? 34년. 한 세대를 넘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한 20년 전부터는 사마천과 사기를 대중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이 저물어가는 3월 달 여러분들하고 사마천 청년을 만나다라고 하는 주제로,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느낌이. 방송도 해봤고 고위 공직자들, 그 다음에 정치가들, 최고 경영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런 강의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듭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리무중입니다.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면은, 편집돼서 올라가고 나면은 다양한 의견들 댓글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시면은 제가 다음 또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더 좋은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 청년을 만나다 이제 반환점이 왔습니다. 5번째입니다 벌써. 우리가 지난 시간 4번째까지 뭘 했나? 우리가 가는 길 한번 볼까요? 자, 이제 1강 왜 수염이 없을까 시작으로 용문의 아들 태어나다. 그 다음에 19살 촌놈 서울로 이사하다. 그리고 19살 무릉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하고 난 다음에 사마천이 만난 사나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중국의 유협 문화라고 하는 그 협객들 이야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4강까지. 오늘은 20살 사마천이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제목은 자식을 사랑하면 여행을 보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사마천이 일생을 간략간략하게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천은 용문에서 태어났다. 황하의 북쪽 용문산의 남쪽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자랐다. 10살 때 고문을 배웠다. 19살 때 장안 근처 무릉으로 이주했다. 그리고 거기서 유협 곽해를 만났다. 그리고 이 곽해의 만남이 사마천에게 큰 영향을 주어서, 큰 충격을 주어서 훗날 자기 역사책 사기 속에다가 유협 열전과, 또 유협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요인을 암살하려고 했던 자객 열전을 구상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마천 20살 때 사마천의 모습이고, 말을 타고 천하를 여행하는 모습에 기록합니다. 그 전에 여행에 관한 명언 몇 가지 좀 한번 이야기해보고 넘어갈게요. 어느 나라든지 여행에 관한 격언들이나 속담이라든지 또 유명한 명언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속담 가운데 하나는요, 여행하는 자가 승리한다. 서양 사람답죠, 그죠? 새로운 세상을 개척했던, 식민지를 개척했던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또 그 아메리카 대륙 개척했던 이런 개척 정신을 잘 반영하는 속담이 되겠어요. 일본에는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여행을 보내라 라는 게 있고, 중국에는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만권서 행만리로,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여행하라 라고 하는, 책을 통한 공부와 여행을 통한 공부 두 가지를 병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찾아보니까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지었어요. 밑에 있는 게 바로 제가 지은 겁니다. 여행하면 철이 든다. 그죠? 여행을 하게 되면 철 바뀌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늘,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늘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자녀들과
학생들과 여행을 하라. 그러면은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계절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알 수가 있죠. 그게 철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철든다 할 때 철은 바로 그겁니다. 계절이 바뀌는 거를 철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이게 콘크리트 교실 또는 콘크리트 학원 교실에 앉아가지고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바깥 세상을 구경하기를 권합니다. 여행하면은 철이 듭니다. 계절이 바뀌는 걸 알게 되고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에 나가서도 현명하게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행하면 철이 든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럴듯한가요? 자, 유명한 명인들의 유명한 소설가들이나 작가들이 남긴 여행에 관한 명언들입니다. 프루스트라고 하는 작가는요,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이다. 플로베르, 제가 좋아하는 명언입니다. 여행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여행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얼마나 좁은지 알게 된다. 영국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여행자는 매의 눈.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매의 눈을 아주 관찰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나귀의 귀. 잘 들어야 됩니다. 여행 다니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들어야죠. 그죠? 그러려면 귀가 커야 돼요. 당나귀처럼. 그래서 당나귀의 귀. 그 다음에 원숭이의 얼굴. 원숭이 얼굴이라는 건 뭐예요? 호감을 줘야 돼요. 그 지역 사람들한테 호감을 줘야지 뭔가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맛난 음식도 얻어먹을 수가 있고 그 지역의 특별한 풍물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죠. 호감을 줘야 돼요. 원숭이 얼굴. 그 다음에 상인의 화술. 말을 잘해야 되겠죠. 그죠? 여행자가 갖춰야 될 게 너무 많다. 이거 다 갖추려면 차라리 여행 안 하겠다고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행이라는 게 그만큼 복합적인 인간의 행위가 되겠어요. 그리고 잘만 하면은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낙타의 등. 낙타의 등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두 가지 같아요. 낙타는 등에 혹에다가 물을 그렇게 저장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사막에서 오랫동안 걸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긴 여행, 먼 여행을 하려면 낙타의 등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돼지의 입. 이건 뭘까요? 잘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음식을 잘 먹어야지 여행이 즐겁고 재밌어지지 못 먹으면 그거 여행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슴의 다리. 재빨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걸어 다녀야 된다는 얘기죠. 영국 속담이었어요. 여행자는 매의 눈, 당나귀의 귀, 원숭이의 얼굴, 상인의 화술, 낙타의 등, 돼지의 입, 사슴의 다리를 가져야 한다. 어딘가 갔더니요.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갔더니 이게 붙어 있더라고. 제가 어디 여행을 갔더니 여행은 가슴 떨릴 때 해야지 다리 떨릴 때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시간 날 때 일부러라도 여행을 하란 얘기죠.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해야지. 내가 가고 싶을 때 여행해야 되는데 다리가 떨려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할 때 무슨 여행이 되겠어요. 때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요. 그 문화답사를 한번 이렇게 주관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퇴직하신 여선생님 한 분께서 불편한 다리를 끌고 제 문화답사를 따라오셨어요. 그리고는 어떤 장소는 올라가기 힘든 곳은 못 나오시고 차 안에 계시다가 또 어떤 장소는 간신히 나왔다. 그만큼 불편하셨어요. 다리가. 몸이.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각자 돌아가면서 소감 한마디를 듣는 시간에 이 선생님께서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딱 여러분들에게 그때 대학생들도 있었고 다양한 연령층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퇴직한 선생님께서 딱 한마디 말씀. 나는 여러분들에게 딱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일이면 늦으리.
그러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오셨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힘들게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여행 때를 놓치지 말고 언제든지 오라는 거죠. 내일이면 늦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행은 가슴 떨릴 때 해야지 다리 떨릴 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가슴속에 팍 꽂혔던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여행을 중국 말로 한자로 딱 네 글자로 저는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자지서. 글자 없는 책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멋있죠, 그죠? 여행은 글자 없는 책입니다. 예. 근데 이 글자 없는 책이 돌아오고 나면 얼마나 많은 글을 남깁니까? 그죠? 예. 저의 모든 책과 저의 모든 글들이 거의 대부분 다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사마천처럼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다녀온,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이 말들도 전부 다 무자지서를 통해서 나온 것들이라는 거죠. 여행은 글자 없는 책입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글자를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부여하는 것도 여행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사마천의 여행을 이야기하기 전에 중국의 여행가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여행가들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많이 익숙한 인물들 위주로 골라봤습니다. 먼저 공자님이세요. 공자님을 여행가라고 여러분들 생소하시죠, 그죠?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공자님 일생 가운데에서 54살인가 그죠? 54살에 조국인 노나라를 떠나가지고 천하의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는 천하 주유를 합니다. 14년 동안 합니다. 여러 나라를 다닙니다. 자기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 자기 자신의 학문과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여러 나라의 임금들에게 알리고 또 그 부분을 실천해 보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지만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54살에 떠났으니까 68인가의 고향으로 노나라로 돌아와서 73세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로지 교육에만 정성을 쏟고 세상을 떠난 그런 분이 바로 공자님입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 10개 가까운 나라를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여행가라고 할 만도 하죠. 그죠? 그래서 공자의 천하 주유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공자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제자들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대화를 모아놓은 것이 논어라고 하는 유교의 최고의 경전이죠. 논어를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인의 성경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바이블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14년 천하를 주유한 공자님을 제일 먼저 중국의 대표적인 여행가의 한 사람으로 꼽겠습니다. 공자님 고향인 산동성 곡부 치푸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들어가는 입구에 랜드마크처럼 다 공자님의 천하 주유하는 모습을 저렇게 조형물로 만들어 놨어요. 왼쪽에 있는 천하 주유상은 지금은 없어졌어요. 제가 초창기 때 갔을 때는 있었는데 가운데 있는 마차를 타고 저렇게 제자들과 함께 천하를 주유하는 모습이 지금은 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도 여러분들 생뚱맞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왜? 진시황을 여행가로 꼽았어요, 저는. 그런 말씀 하실지 모르지만, 진시황은 기원전 221년에 39살의 나이로, 39세의 나이로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했을 당시에 땅덩어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남북한 합친 땅덩어리의 15배 정도 되는 30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땅이요, 남북한 합쳐가지고 약 2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300만이니까 15배죠. 39살의 나이로 그 당시로는 가장 큰 세계 최대의 대제국을 통치하는 1인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진시황이. 그리고 이 진시황은 자기가 통일한 이 넓은 제국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천하 순시를 나갑니다.
이것도 여행이죠. 그죠? 그래서 39 천하를 통일하고 이듬해부터 천하 순시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50세 때 세상을 떠날 때까지 천하 순시를 5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중국 전역을 남북한 합친 땅 15배 되는 땅의 거의 대부분을 돌아다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5번씩이나.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한 번 나갔다가 돌아오면 한 1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 여행이죠. 그죠?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까지 합치면은 진시황은 마음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 동안 50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거의 바깥에 나가서 산 사람입니다. 여행만 하고 다닌 사람이죠. 그러니까 명실공히 최고 통치자로서 여행가로 불러도 손색이 없죠. 그죠? 죽을 때까지 자신의 제국을 순시한 진시황인데요. 그럼 진시황이 제국을 순시할 때 어떤 걸 타고 다녔을까 궁금했는데 실물 크기의 정확하게 절반으로 줄인 동마차가 출토됐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안에 가시면 병마용경에 가시면 병마용경 전시관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그 전시관에 진시황이 타고 다녔던 마차의 크기를 정확하게 2분의 1로 줄여서 만든 동으로 만든 동마차 2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은 유계차죠. 뚜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온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무계차죠. 뚜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솔만 태양빛을 차단하기 막기 위한 파라솔이 쳐져 있는 무계차. 이 두 종류의 마차를 타고 천하를 순시한 걸로 보입니다. 재미난 것은 이 파라솔이요. 실제로 접게 돼 있습니다. 조립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서 조립하는 그런 실제 모형을 갖다 놓고 해보기도 합니다. 최고 제왕으로서, 최고 통치자로서 자신의 제국을 순시했던 여행했던 진시황도 여행가로 꼽아봤고요. 한나라 무제는 사마천이 모셨던 황제인 한나라 무제는 진시황하고 무슨 경쟁이라도 하듯이 한나라 무제는 17살에 황제가 돼가지고요. 한 50년 가까이 황제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긴 재위 기간 동안 수도 없이 많이 여행을 다닙니다. 제사 지내기 위해서 큰 산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다니기도 하고요. 자기 자신의 위용을 뽐내기 위해서 다니기도 하고요. 여러 곳에 별궁을 지어놓고 하여튼 불로장생초를 구하기도 하고 신선을 구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바깥을 떠돌아다닙니다. 마치 내가 진시황보다 더 많이 다닐 거야 라고 경쟁이라도 하듯이 다녔던 사람이 한 무제고요. 그 한나라 무제 때 오늘날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사신을 한 사람을 보냅니다. 바로 장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장건이 이 중앙아시아를 옛날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역이라고 얘기했어요. 서쪽 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역에 가가지고 서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상황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아시아의 당시의 상황이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사마천이 그 기록을 남깁니다. 그게 뭐냐면 서남이 열전이라는 거예요. 그 외국에 관한 기록이 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기록이 장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서역을 가가지고 한나라 무제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서역의 사신으로 가서 서역의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사마천이 역사책 속에다가 서남이 열전을 남기게 됐죠. 그게 나중에 실크로드가 됩니다. 그 길이요. 그 다음에는 중국의 남북조 시대 때 역도원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지리학자입니다. 천하를 다니면서 땅과 물, 산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조사해가지고 수경주라고 해가지고 주로 물길을 중심으로 하는 물 중심으로 강 주변의 여러 가지 인문지리들을 자기 책 속에 아주 상세하게 남겨놓은 아주 귀중한 책을 남깁니다. 수경주는 중국의 고대사라든지 중국의 인문지리학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읽지 않으면 안 되는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문지리서를 남긴 역도원 여행가로서 꼭 기에 손색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서유기의 당승, 당나라 승려 뭘로 나오죠? 삼장법사의 모델, 실제 모델이요. 삼장법사의 실제 모델은 당나라 시대 때 유명한
승려였던 현장 스님입니다. 이 현장 스님이 당나라 장안을 떠나서 저 인도까지 가가지고 불법을 구하러 다니는 부처님의 나라에 가서 거기서 인도말도 배우고 산스크리트도 배우고 팔리어도 배우고 불경도 새로운 불경도 가져옵니다. 약 한 20년 걸렸어요. 전후. 그리고 돌아오셔가지고 남긴 책이 대당 서역기라는 겁니다. 바로 이 기록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명나라 때 손오공이 나오는 서역이라고 하는 소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중국의 판타지 소설을 대표하는 소설이죠. 서역이는 대단히 귀중한 그리고 아주 훌륭한 소설입니다. 바로 그 실제 모델, 그 서유기에 나오는 당승, 즉 삼장법사의 실제 모델이 바로 현장 스님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 스님이 남겨놓은 여행기가 대당서역기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책이죠. 20년간에 걸쳐서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인도까지 다녀온 그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행가로 꼽기에 자격이 충분한 분이죠. 시인 200도요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만수 가까이, 그 시를 얼마나 많이 썼냐 그러면 한 1만수 가까이를 썼다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하루에 한 편씩 쓰면은 1년 365일, 10년을 쉬지 않고 써도 3,650수. 그 만수를 썼으니까 어때요? 30년 가까이 매일 한 편씩 썼다는 얘기인데, 보통 사람으로서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시 가운데 중국 전역에 관계되어 있는 풍광을 노래한 거라든지 인물을 노래한 시들이 있습니다. 현지에 가지 않고는 또 여행을 다니면서 쓴 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으로서 중국의 여러 지역을 다녔던 여행가 200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나라 초기 때 황관으로서 정화라고 하는 인물이 배를 타고 7번이나 서양으로 나갑니다. 그걸 하서양이라고 하는데 서양 갔다 그래, 서쪽 바다로 갔다 그런 얘기죠. 중국에서 서쪽 바다라는 건 어느 쪽이냐 그러면 동남아시아 거쳐가지고 인도 거쳐가지고 아프리카 쪽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까지 갔다 옵니다. 14세기 초반입니다. 명나라 초기니까.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이 1492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역사 공부할 때 저희 때는 그렇게 외웠어요.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됐어요.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 콜럼버스가 발견을 했다 그래요. 1592년에 뭐가 일어났죠? 임진왜란이 터졌잖아요. 이 100년 단위로 92 들어가는 해에 사건들이 일어난 거야. 정화의 아프리카 여행은요, 콜럼버스보다 150년 이상 앞선 여행입니다. 이 여행이. 대단하죠. 그것도 7번씩이나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하고 인도 거쳐가지고 아프리카까지 가는 아주 대단한 여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정화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은 사마천과 마찬가지로 성기가 없는 환관 출신입니다. 정화, 바다를 여행한 여행가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허준 아시죠? 동의보감. 이 허준이라고 하는 의사가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그 의학서를 남겼잖아요. 이 동의보감의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시진의 명나라 때의 의학가였던 이시진의 본초강목이라고 하는 약 2,000종류의 약초들의 성분과 그다음에 약효를 기록해놓은 아주 귀중한 책입니다. 무려 27년 동안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약초를 캐고 그 약초의 성분이라든지 그 약초의 효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임상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저술한 책이 바로 본초강목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27년 동안 중국 전역을 다닌 여행가죠. 그 다음에는요, 정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불우한 나라를 여행으로 보낸 여행가가 있습니다. 평생을 여행했던 서하객이라고 하는 여행가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또 명나라 말기 때 사람이 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벼슬의 뜻을 버리고 천하를 돌아다녔습니다. 평생을. 그리고는 일기를 늘 쓰면서 여행 일기죠. 그렇게 해서 남겨놓은 유명한 여행기가 서하객
유기라고 하는 서하객 유기, 여행기라는 뜻입니다. 또 돌아다니는 기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의 여행 기록으로는 대표적인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서하객도 있었습니다. 자, 중국의 여행가들 보셔서 알겠지만은 여행이라는 게 얼마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고 목적도 다르고 또 그 결과물도 굉장히 다르게 나타났잖아요. 그죠? 진시황은 자기 제국을 순시하기 위해서 마흔 이후로 10년 동안 5차례나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15배 되는 자기 제국을 순시하러 다녔고, 한무제는 진시황보다 더 기록을 더 세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더 많이 다니고, 이시진은 본초강목이라고 하는 의학사의 길이 남을 유명한 명제를 남기는데 27년 동안을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약초를 캐고 다닌 그런 분도 있고, 정화처럼 배를 타고 가서 아프리카까지 다녀온 그런 해양 여행가도 있고, 서하객처럼 여행기를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게 이렇게 그 결과물이 아주 다양하고도 우리에게 많은 영감과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20살 사마천이 바로 여행을 떠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마천이 자서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20살에는 남쪽으로 장강과 회화로 여행하며 회계산에 올라 우임금의 무덤을 탐방한 다음 구이산을 살피고 원강과 상강 두 강은 배를 타고 돌았다. 북으로 올라가 문수와 사수를 건너 제나라와 노나라의 수도에서 류가의 학수를 배우며 공자의 유풍을 살폈다. 추지방에서는 향사를 참관했다. 파, 설, 팽성에서는 곤욕을 치르고, 이쪽 지역이 건달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건달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애를 먹었던 그런 경험도 있고, 양과 초를 거쳐서 돌아왔다. 요 대목뿐만 아니라 사기 곳곳에는요, 사마천이 직접 가서 봤던 지역에 대한 여행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마천이 다녔던 한나라 시대 때 강력은 진시황이 통일했던 그 강력보다 더 넓었지 좁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북한 합친 땅덩어리에 약 15배가 넘는 땅을 사마천이 20살 나이에 약 2년 내지 3년간에 걸쳐가지고 여행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사기를 집필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남겼습니다. 사마천 여행 노선도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사마천이 큰 여행이 모두 7차례 정도 됩니다. 첫 번째 20살 때, 13살 때 이후로 아버지하고 다닌 역사 현장 탐방을 제외하고 20살 때 본격적으로 2년 내지 3년 동안 이 지역을 거의 대부분 다 다녔고요. 나머지는 한나라 무제가 많이 돌아다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제를 수행해가지고 무제 덕분에 사마천이 또 여행을 많이 합니다. 사마천은 무제처럼 무슨 과시욕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위험을 떨치기 위해서 뭐 신성 구하고 불로 장생초 구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사마천은 그 목적 때문에 간 무제를 수행했지만 실제로는 사마천은 그 지역 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의 기록이라든지 그 지역의 풍토라든지 풍물이라든지 그 지역 사람들하고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얻은 자료라든지 속담이라든지 노래 이런 것들을 다 채록을 해서 나중에 역사책 속에다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제는 자기 개인을 위해서 바깥으로 나갔지만 사마천은 그 무제를 수행해서 정말로 그 여행을 알차게 만든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역설을 영어로 하면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원래 내가 의도했던 게 아니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때, 물론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그러니까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그 결과가 원래는 나빴는데 나중에 이게 알고 보니 나중에 거꾸로 좋은 결과를 낳을 때가 있어요. 또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고 좋은 결과를 낳았는데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나쁜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역설이라고 하죠. 그죠? 역사에 아이러니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 진시황의 도로가 역사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왼쪽에 보이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 색깔이 5개잖아요. 그죠?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잔도라고 하고, 빨간 색깔이 직도고요. 보라 색깔이 치도고, 파란 색깔이 금우도고, 그 다음에 점점으로 되어 있는 게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진시황의 영구를 운반하던 노선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 밖에도 진시황은 또 한 종류의 길을 닦아요. 잔도라는 건 뭐냐 그러면 좁은 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벽 사이에다가 기둥을 박고 판자를 깔아가지고 만든 그런 좁은 길이죠. 이게 지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길도 있고, 직도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도를 얘기합니다. 국도. 그 다음에 치도는, 보라색의 치도는 고속도로를 얘기를 합니다. 금오도 같은 경우는 뭐 군사 전용 도로이기도 하고 또 지방 도로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요. 진시황이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뭡니까? 통일 정책이잖아요. 화폐 통일, 문자 통일, 도량형 통일, 그죠? 통일 정책이잖아요. 원래는 진나라에서 실시하던, 진나라만 사용하던 화폐와 진나라만 쓰던 문자를, 그리고 진나라에서만 통하던 저울, 대박, 자, 이런 것들의 단위를 모두 다 넓어진, 그죠? 통일된 제국에다가 동시에 똑같이 이제 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통일된 표준화를 시행한 사람입니다. 진시황이. 자, 그러면 이 통일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면 그래서 진시황이 순시를 한 거거든요. 천하 순시를. 그럼 순시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시황이 가장 많은 돈을 기울이고 가장 많은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해놓은 사업이 길닦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아방궁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은 만리장성 축조 그거라고 알고 계시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돈과 훨씬 많은 인력이 투입된 곳은 어디냐 그러면 길 닦는 데였습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불과 15년 만에 멸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길 닦는데 너무 많은 돈과 너무 많은 인력을 소모해버려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멸망의 원인이 됐어요. 진시황의 도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죠. 근데 사마천은 이 길을 따라서 여행을 했던 겁니다. 20살 때 사마천이 만약에 진시황이 닦아놓은 이 도로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진시황이 닦아놓은 이 도로가 없었더라면 한나라 무제가 그렇게 자주 빈번히 여행을 나갈 수 있었겠냐라는 거죠. 사마천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20살 여행을 나서가지고 2, 3년 동안 그 많은 곳을 효과적으로 다닐 수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다. 역사의 역설이다. 진시황의 도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이 직도 유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닦아놓은 도로 가운데에서 국도에 해당되는 유적지예요. 그걸 복원시켜 놓은 겁니다. 그 지역에다가. 저렇게 돌을 깔았어요. 저 위를 마차가 달리는 겁니다. 대단한 길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좌우는 전부 다 가로수를 심었어요. 가로수를 심었다는 기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진시황의 도로가 어느 정도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국이 일부 구간만 저렇게 복원을 시켜놨습니다. 또 하나의 역사의 역설을 얘기하자면 실크로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건이 서역에 가가지고 서역 지역의 정보를 가져옴으로써 서역과의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나중에 실크로드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원래 처음 출발은 뭘로 출발했냐 그러면 한나라 무제가 서역 지역에서는 천마, 하늘천자, 말마자. 중국에서 나는 말보다 키도 크고 건장한 말이 있다라 해서 그 말을 구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별명으로는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이 말은 달리면 땀을 흘리는데 땀 색깔이 피 색깔이다 해서 한혈마라고 하는 제목도 붙어 있어요. 별명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구하려고 한나라 무제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서역으로 천마를 구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게 실크로드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죠. 이런 것들을 역사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자면은 사마천이 선택한 궁형도 역사의 역설이 될 수가 있겠죠. 사마천 개인에게는 정말 처참한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은 그 궁형을 자청하고 사마천이 살아남음으로써, 그리고 그 역경을 극복함으로써 사기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책이 하나 탄생하게 됐죠. 이것도 역사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마천의 여행은요, 결국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의 넓이와 깊이를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여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중요했다라는 얘기고. 그 여행이라는 게 뭡니까? 가기 전에 준비하고, 찾고, 가서 묻고, 얻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몰랐던 것을 알고, 잘못 알았던 것을 고치고, 새로운 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는 나만이 아닌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이들을 존중하고 이들과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죠.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인간의 행위 가운데 중요한 행위 가운데 하나가 여행이라고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마천 개인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넓어진 제국의 땅을 2년 내지 3년간에 걸쳐서 여행을 하고 그 이후로 입사해서 황제를 모시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3,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역사, 길이와 그 다음에 넓어진 공간을 확인하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역사책을 써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역사책의 출로죠. 쓰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지만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은 결국은 여행이라든지 이런 경험을, 체험을 통해서 출입구를 찾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마천이. 그런 점에서 사마천의 여행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면에서 오늘 5번째 반환점에서 여러분들 20살 사마천의 여행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복수가 예습은요, 제 유튜브 김영수의 쪼말자 중국을 통해서 복수가 예습을 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이고요. 책을 통해서 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4종류의 책 골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얼마의 속도로 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에서 뵙도록 할게요.